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 된 여성이랍니다. 저와 잠시 인연이 닿았던 어떤 사람들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만남이 많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해왔죠. 남편은 두 형제 중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동생은 일찍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 아빠 슬하에 단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고요. 결혼할 당시 남편은 대학을 나와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의 사원이었고 저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직하게 된 작은 기업에 이직 없이 계속 다니고 있던 중이었어요. 남편은 반듯한 외모에 착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는 빨리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터놓는 사이가 되었죠. 남편의 아버지는 튼실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집도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의 이런 집안 사정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졸 직장인에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로 평생을 보내오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죠. 약간 주눅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저희 집 형편이나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당당했답니다.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저와 엄마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아주 부유하지는 않아도 남루하지 않게 살 수 있었죠. 아무튼 시쳇말로 조건이 좋은 사람이 고졸의 집안 사정도 아주 평범한 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오니 약간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진실하게 접근해오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사귄 지 약 1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죠. 시댁에 인사를 가보니 제 생각보다 더 부유한 집안인 것 같았어요. 땅값도 집값도 비싸다는 서울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가 남편의 집이더라고요. 반대를 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의외로 큰 반대 없이 우리는 결혼에 골인했답니다. 결혼 준비 중에 우리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서 신혼집 이야기를 하게 되셨다죠.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의 저축이 많지 않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신혼집 마련을 위해 예상보다 훨씬 적은 돈밖에 도움을 주지 못하셨죠. 현금이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버는 돈도 모두 시아버지의 사업에 재투자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방이 2칸 딸린 작은 연립에서 친접 살림을 시작했답니다. 참, 저희 친정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야겠어요. 사실 우리가 결혼하기 얼마 전에 시골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그만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었죠. 그런데 장례식까지 모두 치른 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씨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서문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집행한다니 처음에 우리 식구 모두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죠. 최재영 씨가 아드님 최일선 씨 앞으로 고향에 있는 땅과 서울, 경기권의 땅, 그리고 상가 건물 2채를 상속하셨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함자는 분명히 맞는데 내용이 영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농사를 평생의 천직으로 알고 사셨던 분이었거든요. 이런 정도의 재산을 모으실 만한 처지가 아니셨어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해오셨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빠는 생전 처음으로 남들이 부유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엄마와 의논하시더니 그 재산은 역시 할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데 쓰는 것이 좋다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농사를 천직으로 하셨던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택시기사 일을 그만두시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장과 목장을 크게 확장하시겠다는 것이었죠. 아빠는 타고난 성실함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셨고 농장과 목장은 그런 아빠의 손을 타고 성장을 거듭했답니다. 아빠의 고향과 인근 도시들에서는 아빠가 경영하시는 목장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깨끗한 것만을 먹여서 잘 키운 한우, 맛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곧 서울에 판로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셨답니다. 아무튼 친정에서 겪은 뜻밖의 횡재에 앞으로 가족 모두 웃는 날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와 시부모 사이에 조그마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 만난 시모와 시부 모두 인상이 서글하신 분들이었죠. 그래서 솔직히 결혼 전엔 이분들과의 고부 갈등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예, 집에 김치가 떨어졌구나. 집에 와서 김치 좀 담가놓고 가거라. 그리고 네 아버지가 해물 넣고 부친 부추전을 아주 좋아하신다. 온 김에 그것도 좀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 생활을 접지 않고 있던 저였어요. 반드시 제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대기 시작한 거였죠. 나는 원래 손이 약해서 물일을 잘 못한다. 데리고 있던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줌마도 늙었는지 영 옛날만 못해서 내보냈어. 아직 새 사람을 못 찾았다. 그동안은 네가 수고를 좀 해야겠구나. 제 직장과 시집은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결혼 후 처음으로 제게 시키는 일이었어요. 단칼에 못 가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바리바리 시장을 봐서 시집으로 갔죠. 정말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저 역시 엄마 슬하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은 때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묻고 물어서 간신히 김치를 담그고 부추전을 부쳐놓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었기에 약간 불평을 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와서 김치 담그라고 하시고 전 부치라고 하셔서 이제 왔어. 그런 정도는 어머님이 하셔도 되는 일일 텐데. 퇴근하고 바로 오라고 하셔서 여태 앉지도 못하고 일하다 왔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엄마 원래 몸이 약해서 그런 일 잘 못해. 네가 많이 도와드려야 될 거야. 엄마가 그런 일을 많이 안 해보셨거든. 솔직히 남편한테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힘들었겠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저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런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답니다. 심지어 시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애견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미용시켜 오라는 요구도 있었다니까요. 이번에는 시모에게 직장인인 제 상황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러지 말아달라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시집에 가보니 어머니는 한가하게 매니큐어 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쁜 일도 없으면서 직장을 다니는 저를 굳이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이었죠. 어머니, 이런 말씀 죄송해요. 하지만 저 직장인이에요. 퇴근하고 나서 바로 집에 가서 저녁 준비까지 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일로 예고도 없이 부르시면 제가 주부로서 살림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사소한 일은 어머님께서 직접 하시고 좀 힘들다 싶은 일은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저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야말로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아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냐? 어른이 이래라 하면 다소곳이 네 하고 할 일이지. 가타부타 토를 달아? 역시 사람은 배우고 봐야 하는 일이로구나. 거기다 안 봐도 너네 집안 가정교육이 어떤 수준인지는 잘 알겠구나. 제대로 다 다시 배워야겠어. 저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가정교육까지 들먹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또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아빠 가난하게 살아오셨지만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사신 분들이시고 저도 자라면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남들한테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안 듣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듣기 어렵네요, 어머니. 어머니가 대노하신 것은 물론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부부가 대판 싸움이 붙었죠. 어디다 대고 버릇없이 시어머니 욕이야, 욕이. 너희 집안에서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한 번만 더 우리 엄마에 대해서 험담이 나오면 그때는 내가 안 참을 줄 알아?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안 참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큰 방과 작은 방에서 따로 잤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밥도 먹지 않고 각자 출근해버렸죠. 그리고 저녁에 퇴근을 해보니 남편이 이미 퇴근해 있더라고요. 자기 벌써 퇴근한 거야?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나 그 회사 그만둬버렸어. 내 능력에 비해서 월급을 적게 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실 하는 일이 그다지 적성에 맞지도 않았어. 뭐? 그렇다고 인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해? 우리 집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일이잖아. 적금 크게 들어놓은 것은 다 어떡하고? 남편은 이런 저의 타박에 귀찮다는 듯이 TV 볼륨을 키워버리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좀 힘이 들어서 조퇴 정도 한 것이려니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 남편을 깨우니 짜증을 내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자는데 깨우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나요? 그러고는 정말로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 아직 첫 월급도 가져다 주기 전이었어요. 며칠을 그런 식으로 빈둥거리기에 제가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잔소리를 시작했죠. 일을 찾기는 할 텐데 모바일 게임 쪽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다 보니 최신형 컴퓨터가 필요한데 말이야. 장인어른한테 컴퓨터 최신형으로 하나 사달라고 부탁 좀 드려봐.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의아했어요. 갑자기 우리 집에다가 최신형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라니요. 제가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자 제 취업을 위해서니까 처가에 간절하게 부탁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친정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생활비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별 수 없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바람대로 친정아버지는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셨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일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니 이 아빠가 컴퓨터 사주마. 요즘은 그 뭐냐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도 많다고 하니 너무 잔소리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최고 사양을 갖춘 컴퓨터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답니다. 뭐야? 일을 찾는다면서 게임만 하고 있잖아. 이게 벌써 며칠째야. 잠도 거의 안 자고 게임만 하는 게 일을 찾는 거야? 아이씨, 말 시키는 바람에 캐릭터가 죽었잖아. 나 컴퓨터 할 때 말 시키지 말라고. 알았어? 이후로 남편의 행동은 그야말로 반백수도 아니고 백수 그 자체였어요. 거의 밤을 새고 게임에 열중하고 아침에는 일어나지도 못했죠. 제가 조금 일찍 퇴근을 하는 날이면 그 시간까지 자고 있기도 했어요. 밤과 낮이 완전히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먹는 것도 컴퓨터 책상까지 갖다 바쳐야 먹더군요. 남편은 이런 식으로 한 계절을 다 보내고 있었어요. 늦가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한 해가 가겠죠. 이제는 아이 가질 생각도 해야 할 텐데 남편은 마치 오늘만 살고 내일은 안 살 사람처럼 행동하더군요. 그러던 중 시집에서 또 전화가 걸려왔죠. 가뜩이나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나 있던 저는 정말 전화를 받기가 싫더라고요. 보나마나 또 뭔가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저에게 시키려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거의 틀림없었으니까요. 그치만 어른이 부르시니 시댁으로 가보았죠. 예, 이번에는 김장을 좀 많이 담가야겠다. 네 시아버지 사업 때문에 손님도 많이 오실 테고 지난 해에는 내가 친척집에서 많이 얻어다 먹어서 이번에는 좀 갚아줘야 한다. 100포기만 담가라. 어머니, 설마 김장 100포기를 저 혼자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친척분들 중에서 도와주실 분이라도 오시나요? 김장 100포기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도와줄 사람까지 찾고 그러니? 옛날에는 200포기, 300포기도 담고 그랬다. 어른 말에 또 토달지 말고 재료 주문은 내가 다 해두었으니 오는 대로 100포기 담가놓고 가거라. 저는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입장도 아니고 설사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도 혼자 김장 100포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시어머니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어머니, 급하게 인력회사에 전화해서 도와주실 분이라도 구할게요. 그것도 한 분만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세 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 200포기, 300포기는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한 거잖아요. 지금은 그럴 일도 없고요. 제가 사람 부를게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또 그 기분 나쁜 가정교육 타령까지 포함해서 저에게 쓴소리를 했죠. 저는 결국 제 뜻대로 인터넷에서 근처 인력회사를 검색해서 급히 도와줄 사람을 2사람 불렀답니다.
세 사람이 했는데도 김장 100포기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김장을 다해 김치통에 담을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말로만 김장을 담그더라고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결코 움직이지는 않는 거였죠. 김장 100포기를 다 하고 일어서려니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군요. 이걸 혼자 하라고요? 3박 4일 동안 해도 모자랄 일이었어요. 저는 어느새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첫 발을 디디던 새 신부였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남편, 시어머니 모두에 대해서도 정말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팔, 다리, 어깨, 허리 안 아픈 곳 없는 상태에서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어쩌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인력회사의 용역비를 카드로 긁고 받은 꾸깃한 영수증이 손끝에 잡히더라고요.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인데 그걸 보니 마치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꼬깃꼬깃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창 쪽으로 얼굴을 바싹 기댔어요. 눈물이 몇 방울 흘러 바닥으로 떨어졌죠. 시간은 오밤중, 전철 안에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안고 싶었지만 눈물이 남들에게 보일까 봐서 굳이 서서 울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한참 남편이 활동할 밤 시간이었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들어서자마자 손에 잡히는 대로 베개를 집어서 남편에게 던져버렸어요. 아씨,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서 늦게 들어와선 행패야 행패가. 나 컴퓨터 할 때 방해하지 말랬잖아. 저는 남편의 등을 아주 펑펑 두드려 패주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말했죠. 이러려고 나하고 결혼했니? 이렇게 백수로 게임이나 하고 놀고 싶어서 나더러 너 먹여 살리라는 얘기였어? 그리고 너네 집 식모살이 하라는 얘기였냐고. 미쳤어? 갑자기 또 왜 이래? 먹여 살렸으면 1년을 먹여 살렸어, 2년을 먹여 살렸어. 고작 몇 개월 일 개발하겠다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개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조금씩만 울었던 울음을 다 울었죠. 엄마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고 저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듯 귀여워해 주시던 할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으로 꼬여가던 중에 그래도 제게 기쁜 일이 하나 생겼답니다. 그것은 아빠가 서울에 오실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어요. 아빠가 한우에 서울 판로를 찾고 계셨는데 아주 유능한 유통업자 한 분을 알게 되셨다는 것이었죠. 일을 시작한 지도 오래된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공급을 받던 공급자와 최근에 공급 계약이 끝난 상태였대요. 이 유통업자가 고향에 직접 내려와서 생산 과정을 모두 까다롭게 체크하고 맛도 보고 가더니 아빠와 공급 계약을 맺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빠도 물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판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꼼꼼히 알아보셨죠. 믿어도 좋을 사람이라는 판단이 서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 김 사장이라는 유통업자와 아빠가 계약을 맺었고 이제 우리 한우가 본격적으로 서울로 진출을 하게 된 것이었죠. 따라서 아빠의 서울 일이 많아졌고 저는 아빠를 좀 더 자주 뵐 수 있었죠. 이 녀석아, 왜 이렇게 여유였어? 회사 다니랴 살림하랴 바빠서 그런 거냐? 그리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생각해 보려무나. 마르긴요. 요 며칠 속이 좀 안 좋아서 밥을 좀 적게 먹었더니 그렇게 보이나 봐요. 회사를 그만두긴요. 언제부터 다닌 회사인데요. 굳이 저를 보겠다고 같이 올라오신 엄마가 말씀하시더군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예민한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너 김서방하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지? 아니면 아이가 들어섰던가? 내 보기엔 아이가 들어선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일인지 어서 이야기해봐라. 저는 엄마의 말에도 역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러는 사이에 제 눈에 어느새 눈물이 한두 방울 고여 있었나 봐요. 그걸 엄마가 또 놓치지 않고 보신 것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계속 다그치셨죠.
결국 눈물이 터져버렸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엄마, 아빠, 나 어떡하면 좋아요? 김서방이 일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게임 개발한다고 컴퓨터 사주신 걸로 그냥 게임에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 얘기를 다 들으신 엄마는 계속 울먹이는 저를 다독이셨어요. 아마도 김서방이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허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죠. 아빠 역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 거의 반 이상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답니다.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시 저러다 말 것인지 원래 그런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눈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저를 다독이시면서 김서방을 만나서 잘 말해볼 것이니 마음 가라앉히라고도 하셨죠.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제 속 하나 상하는 것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아빠까지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아빠가 사주시는 맛있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엄마 아빠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저는 또 그 절망적인 우리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의 컴퓨터 책상 주변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과 먹고 나서 싱크대에 갖다 놓지 않은 지저분한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더군요. 이젠 뭐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제가 보기에 남편은 결코 치유될 길 없는 구제불능이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제 계획은 빨리 아이를 가지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남편 몰래 피임약을 사서 먹기 시작했답니다. 이미 각방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남녀가 한 집에서 지내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걱정이 되신 엄마가 더욱더 자주 제게 전화를 하셨죠. 하지만 전화를 하실 때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이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엄마의 걱정을 줄여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상황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기는 했죠. 그런데 부모를 속일 수는 없더군요. 드디어 엄마도 울먹이며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김서방이 왜 그런다니? 네 시어머니는 또 왜 그러시는 거고? 결혼 전에 그렇게 멀쩡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말이다. 겉모습이야 지금도 너무나 멀쩡하죠. 이렇게 엄마와 제 전화는 결국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걸려온 엄마의 전화는 저를 더 절망적으로 만들었죠. 네 아버지와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의논을 했다만 아무래도 알고 있는 것이 좋겠더구나. 김서방이 다녔다던 회사에 네 아버지가 연락도 해보았고 사람을 사서 조사를 좀 해보신 모양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 회사에 없었다고 하더라는구나. 이 얘기가 마치 꿈속에서 어울렁더울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윙윙 귓속을 맴돌더군요. 그리고 엄마에게 처음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도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던지 이제는 울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우 공급일로 그 김 사장이라는 유통업자를 만나러 곧 서울에 가실 것이니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셨죠. 아빠가 서울에 오자마자 저를 먼저 찾아주셨더라고요. 그 김 사장이라는 사람과는 굳이 사업 때문이 아니라 서로 고맙게 해준 것에 대해 술 한 잔씩 하려는 것이니 아빠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자는 말씀이셨어요. 아빠는 그날 유통업자 김 사장을 만나시고는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셨어요. 남편의 그 꼴도 모두 보셨죠. 장인어른, 저 편의점 하나만 인수하게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수연이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평상시에 일에 대한 생각이 없던 사람이 편의점을 차려주면 갑자기 일 생각이 생긴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내 생전 들어보질 못했네. 하다못해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하게. 안 사람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왜 못한단 말인가? 자네 오토바이도 잘 탄다면서? 퀵서비스 일도 요즘은 꽤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네. 아빠는 남편의 본색을 너무나 잘 꿰뚫어보고 계셨죠. 사실 아빠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 어딨겠어요? 반평생을 택시기사로 지내오신 분이었어요. 세상에 안 만나본 인간 부류가 없으시겠죠. 아마 거의 웬만한 철학자 못지 않으실걸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의 표정이 아주 볼만하더군요. 아빠가 나가신 현관문을 뚫어져라 째려보고는 제가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린고비 영감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고 해서 그냥 놔두고 나와서 혼자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생각 정리한 다음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 이혼해. 자기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니, 자기라는 사람에 대한 희망이 없어. 그 어떤 기대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자기나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갑자기 실실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 웃는 얼굴에는 정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더군요. 감정이 앞서는 걸 간신히 참고 조용히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이혼? 내가 왜 이혼을 해?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데? 바람을 피웠어. 그렇다고 마누라를 두들겨 패기를 했어. 아니, 고작 일 몇 개월 쉬고 있다고 이혼을 하면 세상에 이혼 안 한 사람 없을걸? 나 절대 이혼 못해.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또 호출하더군요. 전화를 받아보니 이번에는 집에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다며 저더러 손님 대접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강요하다시피 오라고 하는 데에는 어쩔 수가 없더군요. 남편 꼴이 보기 싫어서 아주 일찍 집에서 나왔죠. 시집의 약속 시간보다 거의 1시간이나 빨리 도착하게 되었어요. 예, 너 이 시간에 웬일이니? 너 1시간이나 더 있어야 오기로 했었잖아. 아유,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일찍 와서 말이에요. 이걸 어쩌나? 시어머니가 마침 어떤 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눈에 띄게 그 손님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아유, 왜 이렇게 사람을 밀어요? 하던 얘긴 마저 해야지. 재계약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말 안 끝냈잖아. 집 재계약할 거예요? 아니면 나갈 거예요? 이분이 이게 다 무슨 말씀일까? 재계약이라뇨? 무슨 말씀을? 집? 재계약? 그러니까 뭔가요? 이 집이 재계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집이란 말인가요? 직감적으로 저는 이 집 역시 시집의 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답니다. 집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떠밀려서 문 밖으로 내쫓기다시피 나가기에 제가 얼른 그 사람을 따라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그 집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제가 며느리라서 어차피 재계약을 하시려면 제가 보증금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이라는 것을 정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필요한 순간이 되니까 그것도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인즉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300만 원에 태들어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을 확인하고는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죠. 역시 또 시아버지의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해서 집을 팔아서 이렇게 됐다며 제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술술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놈의 재투자는 무슨 만병통치약인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튀어나오니 말이에요. 어머니, 사시는 곳도 강남 아니면 못 사시겠던가요? 하긴 저희 집에서 농사지어 올려보내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구하지도 못할 음식들이었다고요. 제가 서러워서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갔지만요. 그랬어요. 저희 집에서 농사 지은 것들이라고 제가 시집에 가져다 주니 시어머니가 그대로 쓰레기 봉투로 직행시키더군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강남 백화점에 식품관만한 곳은 없다고 했었죠. 어머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도대체 한 달에 300만 원씩이나 월세를 주면서 강남에 사셔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곳에 가셔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보세요. 서울 변두리나 경기권에 가면 정말 하루하루 성실하게 벌어서 착실하게 저축해 자기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장 집 빼서 이사하시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게 대다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유, 싫다, 얘. 우리는 여기 아니면 못 살아. 다른 데는 다 구질구질하다. 여기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봐라. 때깔이 다르지 않니? 너도 여기서 몇 개월만 살아봐. 그 촌스러운 때깔이 확 벗겨질 거다. 정말 이놈의 시집은 구제불능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속아 넘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바로 저라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실컷 때려주고 있었답니다. 지질이 병신, 어떻게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모를 수가 있어? 할 수 있는 모든 자책의 소리들이 제 마음속을 다 거쳐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조차 남편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방구석에서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구겨져 잠이 들고 말았죠.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고 저는 아름아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고 있을 즈음이었어요. 아빠가 서울에 오셨더라고요. 아빠가 서울에 오시는 일은 김 사장님을 만나러 오시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아빠가 집으로 오지 않으시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김 사장하고 약속이 있어서 왔으니 우리 딸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신다고요. 나가보니 어떤 일식집의 방이었어요. 제가 들어가니 그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아직 계셨어요. 제가 일을 방해했나 싶어서 얼른 다시 나오려 했죠. 아이고, 나갈 것도 없어요. 따님, 아버님하고 얘기 다 끝났어요. 듣던 대로 아주 참하게 생겼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 테니 부녀간의 얘기 많이 나누세요. 아, 그리고 참, 우리 형님 얘기는 그냥 귀에서 흘려버리세요. 말씀을 드려놓고도 참 부끄럽네요. 부끄러우실 게 뭐가 있어요. 사장님이 그런 힘든 일까지 다 짊어지고 계시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혹시라도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어떻게든 도울 테니까요. 제가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아빠 맞은편에 앉아서 형님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물었어요.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김 사장님한테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야말로 온 집안과 온 세상에 소문난 분이라는 것이었어요. 있지도 않은 사업체 사장을 사칭하면서 특허증을 위조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기도 하고 일평생을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산다는 거야. 그걸 김 사장이 다 수습하고 다닌다는구나. 집안이 다 그 모양이고 둘째 아들놈 하나만 멀쩡하대. 둘째 아들이 아주 가족을 떠나서 이민을 가버렸다지. 아유,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살아갈까요? 하긴 제 남편만 해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가까운 사이인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빠가 사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우리 부녀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도 같이 마셨어요. 아빠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시름도 많이 잊혀지더군요. 그렇게 아빠가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시고 저는 다시 괴로운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처음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따스했던 우리 신혼집이 지금은 정말 제일 가기 싫은 곳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굳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또 자는 것 같지 않게 자고는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일상적인 나날이 몇 주 더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빠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반가워서 나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얼른 갔죠. 아빠의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상당히 분노에 차 계시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저를 너무나 가엾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 복잡한 표정이셨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세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당황하시고 화가 나 계신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뵙는 모습이었어요. 아빠가 잠시 침착함을 되찾으시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다려드렸어요. 내가 여기 이 레스토랑에 왜 왔는지 아니? 다른 아닌 김 사장하고 약속이 있어서 왔단다. 그런데 김 사장이 아니라 그 형님이 김 사장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했다는 거야. 갑자기 돈이 생겼다면서 이 고급 레스토랑을 택하더라는구나. 저는 갑자기 침이 꿀꺽 넘어갔답니다.
다음 말이 기다려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그런데 재밌어서가 아니라 뭔가 저와 관련된 일이라는 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김 사장이 그 형님이란 사람에게 사업을 하면서 신세를 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마침 서울에 와 있는 것 같으니 합석을 하면 될지를 물었다네요. 그러자 형님이 흔쾌히 허락하더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빠한테 연락을 했고 아빠가 감사하게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아빠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저는 몸이 휘청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김 사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께 폐가 되는 건 아니겠죠? 오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형님이 진작 모셨어야 하는 분 아니냐고 하시던걸요. 그렇게 김 사장님과 아빠 사이에 몇 마디가 지나고 나자 그 형님이라는 분이 약속 장소로 들어섰다죠. 제 형님이십니다. 형님,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에요.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사돈 어른이... 아니, 사돈이 김 사장님 형님이셨다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두 분이 사돈간이셨어요? 해식이 장인어른이시라고요, 이분이? 제 딸의 시아버님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위의 아버지가 되시겠지요. 저 손님을 초대해놓고 죄송하지만 저 화장실 좀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그렇게 그 형님 된다는 분, 아니 제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가놓고는 안 들어오더라는 것이었죠.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형님을 찾으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아빠가 말리셨다는 것이었죠. 아마 이미 멀리 가셨을 것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김 사장님이 마침 유행성 질병에 걸려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사돈의 얼굴도 몰랐기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빠가 겪으셨을 그 황당함을 생각하니 눈물이 솟구치더라고요. 아빠가 저를 다독이셨지만 저는 오랫동안 눈물을 그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돈이 생겼으니 점심을 사겠다고 했던 그 돈도 김 사장님이 수습을 하고 다녀서 신용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또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은 돈이라는 것이었죠. 제가 진정이 좀 된 다음 아빠와 저는 어쩌면 이 사태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 만한 한 가지의 계획을 마련했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했지요. 아빠가 상속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대. 지난번 왜 편의점 얘기도 했었잖아.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집에 같이 내려오래. 그러면 그렇지. 딸 자식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이렇게 푸대접 하셔서야 쓰나. 다른 놈들은 훨씬 못한 집으로 장가를 갔어도 다들 사업 하나씩은 처가에서 차려봤더구만. 다음날 남편과 저는 할아버지가 일구시고 지금 아빠가 관리하고 계시는 고향의 농장으로 내려갔죠. 부모님이 마루에 찻상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셨습니까? 이제야말로 마음을 바꾸신 거죠? 제가 절대로 수연이 고생 안 시킨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실컷 고생시켰네. 더 고생시키면 안 되지. 그리고 이혼은 무슨 이혼인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어떤 애비가 딸 자식 호적에 줄 가는 걸 바라겠나? 자네, 우리 수연이 사랑하나? 남편의 표정이 싱글싱글해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 학교에서 빵과 우유를 간식으로 나눠준 일이 있었죠. 한참 줄을 섰다가 빵을 받은 아이의 얼굴에서 순수함을 뺀 얼굴이 지금 남편의 얼굴 표정이었답니다. 그럼요, 장인어른. 제가 수연이를 안 만났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이가 저보다 어리지만 더 어른스럽다니까요. 수연이를 안 만났으면 굶어 죽었겠지. 그렇게도 일하는 것이 싫으니 말이야. 그리고 자네 같은 사람하고 살다 보면 철이 더 일찍 들어버려서 어른스러워지기 마련이라네. 아빠가 드디어 마지막 스트라이크 불을 던지셨죠. 나는 말일세, 이 농장하고 목장을 내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키워왔네. 나중에도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처분할 생각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농사를 기피하고 있어.
영농 후계자를 양성하는 기금으로 사회에 환원할 걸세. 자네가 우리 수연이를 사랑한다고 하니 여기 와서 10년만 열심히 일하게나. 그러고 나서 영농 후계자 양성 기금으로 기부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자네를 줌세. 그러니 이혼은 생각하지 말게나. 뭐라고요? 이 똥냄새 나는 데서 10년을 일하라고요? 그것도 기부하고 남은 중에서 준다고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농담이시죠? 나순 밥 먹고 왜 쉰소리를 하겠나? 나 아침에 찬밥 안 먹고 새로 지은 밥 먹었다네. 남편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씨, 좀 데리고 놀려다 아버지가 한 재산 물려받았다고 하기에 외동딸이라 뭐가 좀 있을 줄 알았지. 완전히 똥 밟았네. 딸 자식 호적에 줄 가는 거 바라지 않는다면서요. 편의점 하나 정도 내주셨으면 호적에 줄 갈 일 없었잖아요. 이혼해줄게. 이혼해준다고. 편의점을 덕 갖다 바쳤으면 호적에 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줄이 갈 것 같아서 자네가 편의점 얘기 꺼냈을 때 내가 안 된다고 한 거였네. 남편이 연신 퇴퇴거리며 재수없다는 표정을 굳이 감추려고도 안 하더군요. 경력이 있으면 회사를 알아보라고나 할 테지만 경력도 사칭이었고 도대체 자기네 집하고 자기한테 정말인 건 뭐야? 키운다는 강아지는 정말 강아지 맞아? 뭐 늑대 새끼나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아빠 평생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일하셔서 서울에서 우리 살던 집 마련하셨었어. 강남의 그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궁전 같은 우리 집이었지. 지금도 아빠는 고용인들하고 똑같이 밖에서 일하시면서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계셔. 세상과 맞서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용기는 없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구석으로나 숨어 다니겠다는 거야? 나는 세상의 밝은 곳에서 살고 싶어. 다행히 이혼에 대한 뜻이 맞은 것 같으니 재판까진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잠시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라서 진심으로 위해서 하는 말인데 세상의 밝은 곳으로 나와. 그래서 당당히 태양을 마주보라고. 그러지 않은 이상 인격이 바닥을 때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인연 끝이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이혼 도장도 변호사가 받으러 갈 거야. 그럼 잘 가. 저는 이렇게 남편과 재판 없이 이혼했답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빠, 엄마가 계신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더 길게 저를 속였을 수도 있었을 테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빨리 그런 인간들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된 것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 손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고향에 온 지도 어느새 1년이 넘었네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아빠와 거래하고 있는 농장 대표가 저를 보시고 며느리감으로 탐을 내신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이혼의 상처를 못 씻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혼이 부담스러운 상태예요. 하지만 빨리 상처를 잊어야 하겠죠. 그 거래처 대표의 아들은 제가 한 번 이혼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과 저의 됨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언젠가 사람으로 다친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하는 날 새 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기막힌 이혼 스토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